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29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친정엄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도 같은 병에 걸리고 만 거였죠. 암담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겼나 화도 나고, 이제 막 두돌이 지난 아들을 두고 암투병을 해야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암세포가 오히려 제 인생을 진흙탕에서 꺼내주었지 뭐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희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방암이었어요. 암투병을 오래 하셨던 터라 아빠도 저도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암투병 중에 죽을 만큼 힘들어하던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차라리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사시길 바랬기 때문이었죠. 엄마가 처음 암 진단을 받은 건 제가 유치원에 다니던 때였어요. 아직 30도 안 된 여자가 한쪽 가슴을 도려내고 살아야 했었죠. 당시 저는 주말이면 엄마 손을 잡고 동네 대중 목욕탕을 다니곤 했었는데 엄마가 가슴을 잃고 나서부터는 그러지 못했어요. 유방암이 뭔지 몰랐던 저는 엄마를 조르며 목욕탕에 가자고 떼를 쓰곤 했었죠. 당시 엄마랑 제가 다니던 목욕탕에는 꽤 큰 냉탕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물놀이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평소 제가 해달란 건 뭐든 해주던 엄마였지만 목욕탕만큼은 단호히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럼 욕조에서 엄마랑 같이 목욕할래. 제 딴에는 많이 양보한 제안이었는데 엄마는 그마저도 거절을 하셨어요. 그냥 수인이 혼자 해. 엄마가 시켜줄게. 엄마는 앙칼지게 달라붙는 저를 떼어내며 말했어요. 싫어. 엄마랑 같이 할 거야.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빠는 안 되겠던지 저를 엄마한테서 떼어내며 소리쳤어요. 수인아, 너 이리 와. 왜 엄마를 귀찮게 해? 너 아빠한테 혼나볼래? 어렸던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빠 손을 피해서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죠. 그런데 한쪽이 허전하더라고요. 만지면 몽실몽실한 호빵 같았던 엄마 가슴이 푹 꺼진 느낌이었어요. 엄마, 가슴이 이상해. 악이 없던 제 말에 엄마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평소 표정대로 온화하게 돌아와서는 제게 그러셨어요. 수인아, 엄마가 많이 아파서 한쪽 가슴이 작아졌어. 그 말을 하고는 빙그레 웃으셨는데 이상하게도 눈은 울고 있는 것처럼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직 철도 덜 든 어린 아이였지만 엄마의 슬픈 눈을 보고도 같이 목욕하자고 조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한테 같이 목욕을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쪽 가슴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던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5학년쯤 됐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암세포가 전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피눈물 나는 암과의 전쟁이었어요. 약간의 차도를 보이다가도 또 다시 상태가 심각해지고, 그러는 사이 엄마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황폐해지고 말았어요. 한창 엄마의 손길을 받아야 할 나이에 저는 오히려 아픈 엄마를 챙겨야 하는 처지였고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곤 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어쩌면 아빠가 아니었을까 해요. 아내 병원비에 집안 살림에 딸 육아까지 부부가 나누어 해야 했던 것들을 모두 혼자 떠안고 사셨으니까요. 지긋지긋한 항암 치료와 병원 생활을 끝내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빠한테 남은 건 껍데기뿐이었어요. 엄마의 투병 생활 중에 이미 가세는 많이 기울었고 아빠의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 버렸거든요. 언젠가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그때 제가 없었으면 모든 걸 포기했을 거라고요.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저로서는 그 말이 뼈에 사무치도록 가슴 아프면서도 이해가 간답니다.
엄마의 투병 생활로 일찍 어른이 돼버린 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솔직히 그때는 상황이 그러니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네요. 아빠는 엄마 병원비를 대느라 은행권은 물론 지인들한테도 상당 금액의 돈을 빌렸던 터라 이자와 분할 원금을 갚느라 퇴근 후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어요. 새벽녘에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다가 몇 시간 뒤 회사에 출근을 하는 생활이 이어졌죠. 그렇게 죽어라 버는데도 아빠는 툭 하면 걸려오는 상환 닥달 전화에 시달려야 했어요. 종종 채권자가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고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시절이었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지 뭐예요. 수인아, 아빠 재혼하면 어떨까? 뜬금없는 소리에 어이가 없었어요.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아빠는 여자가 그렇게 좋은 건가 싶었거든요. 재혼하면 지금보다 생활도 많이 나아질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아빠 재혼 상대가 돈이 꽤 있는 여자였더라고요. 그분은 아빠의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으로 제외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가 모처럼 외식을 하자며 저를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우리 형편엔 가당치도 않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아빠가 왜 이런 대로 저를 데리고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테이블에 예쁜 아주머니 한 분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녕, 아줌마는 아빠 중학교 동창이야. 수인이라고 했지? 아빠랑 참 많이 닮았구나. 강남에서 헤어숍을 크게 한다는 아줌마는 직원 회식을 마치고 대리를 불렀다가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집까지 운전해 가는 동안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고 그러다 저희 집 상황도 알게 된 거였죠. 아줌마한테도 상처가 있던 터라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아줌마는 5년 전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자세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빠랑 친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아줌마 전 남편은 하는 일도 없이 아줌마한테 빌붙어 살면서 폭력까지 휘둘렀던 개차반 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툭하면 헤어숍의 여직원을 건드리고 아내가 번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사는 기둥서방이었던 거죠. 이혼을 요구해도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고 그러다 어렵게 법정 공방까지 해가며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내 인생의 남자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수인이 아빠를 보니까 흔들리더라. 중학생 때 내가 너희 아빠를 짝사랑했었거든. 그때도 너희 아빠는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남자한테 시달리며 살아왔던 아줌마 눈에는 홀로 병든 아내와 딸을 지켜왔던 아빠가 남다르게 다가왔던 모양이었어요. 수인아, 아줌마가 네 엄마 자리를 뺏으려는 건 아니야. 그저 너랑 아빠랑 한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야. 원치 않으면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아줌마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여자아이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상처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할 정도였죠. 저 신경 쓰지 말고 두 분 결혼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대신 아직은 엄마라고는 못 부르겠어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더니 아줌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곤 괜찮아. 그리고 고마워. 아줌마가 열심히 노력할게. 그날 만남을 계기로 얼마 뒤 두 분은 살림을 합치셨어요. 아빠랑 제가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 거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의 60평대 아파트였어요. TV에서 보던 연예인 집 같더라고요. 가구도 하나같이 고급스럽고 방도 5개나 되더라고요. 겨울에 외풍도 심하고 결로 때문에 베란다에 검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던 저희 집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무엇보다 아줌마가 아빠 빚 정리를 다 해주셔서 더는 채권자한테 시달릴 일이 없었죠. 아빠도 더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사간 집에서 꽤 멀었어요. 노선도 이어지지 않아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죠. 그런데 아줌마가 전학을 반대하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면 졸업인데
지금 전학을 가면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겉돌게 될 것 아냐?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지금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인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렇게 할게요. 사실 저도 전학 가는 게 싫었거든요. 결국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전학을 않기로 했고 그런 저를 아줌마가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요. 등굣길 차 안에서 아줌마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랑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지만 아직은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쉽게 아줌마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말없이 아줌마 말을 들어주는 정도였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이라도 한 것처럼 생활이 완전히 변해버린 저에게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학원이요? 저보고 학원을 다니라고요? 좀 있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텐데 선행학습도 해야 하지 않겠어? 대학 입시도 금방인데. 어려운 형편 탓에 학원은 꿈도 못 꿨던 저는 학원에 다니라는 아줌마 말에 싫다기보다는 가슴이 설렜어요. 공부가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관리를 받는 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줌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되었고요. 형편 탓에 일찌감치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재미가 붙기도 했고 수능 성적만 잘 나오면 아줌마가 대학도 보내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줌마한테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도 받을 것만 생각하다니 참 못됐죠. 그런데도 아줌마는 서운한 기색 한 번 없이 저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어요. 3년 뒤 저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도 못 꿀 생활이었죠. 졸업을 앞두고는 아줌마 도움으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나름 괜찮은 스펙으로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저는 당장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졌어요. 아빠 장례식 때 알게 된 일인데 아빠랑 아줌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를 생각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아줌마 집에서 살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물론 아줌마는 저보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 스스로 눈치가 보여서 더는 그 집에 있기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수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대출을 받아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이 앞섰죠. 일단 원룸 월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학 선배한테도 돈을 좀 빌렸어요. 그리곤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어요. 아줌마 집에서 제가 쓰던 방 정도 크기의 집이었어요. 침대며 화장대, 옷장과 서랍장까지 모두 아줌마 돈으로 산 것들이라 가지고 간 건 옷가지와 책, 그 밖에 소소한 물건들 뿐이었죠. 아빠 사직 구제도 되기 전에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아줌마는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미 살 집까지 구했다는 말에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통장을 꺼내와 제게 내밀었어요. 아빠 월급 통장이야. 퇴직금도 여기로 들어온다고 했어. 그리고 조의금 들어온 것도 넣어놨고. 아니에요. 그동안 키워주시고 어학연수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건 아줌마가 쓰세요.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낼름 아빠 유산을 받아 챙길 수는 없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니? 돈이라면 나한테 충분히 있어. 독립하려면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 투성일 텐데 그냥 받아. 아줌마는 기어이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유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투병 중인 엄마랑 떨어져서 혼자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던 저에겐 혼자 사는 일쯤은 별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는 일에 치여 몰랐는데 혼자 집에 들어와 밥을 먹다 보면 문득 제가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곤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쭉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속이 허전하고 가슴이 텅 빈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던 차에 회사에서 평소 제게 관심을 보이던 대리님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딱히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아니었고 외로워서 누구든 곁에 두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보다 4살 위였던 대리님은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제 사정을 다 아는지라 감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서 시부모님 앞에서 제 입으로 부모가 안 계시다는 말을 하면서 약간 주눅이 들긴 했지만 언제고 한 번은 맞닥뜨려야 했던 일이었기에 두 눈 질끈 감고 참아 넘겼죠. 아빠가 남겨준 돈으로 혼수며 결혼 준비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텅 빈 혼주속을 떠올리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줌마한테 그 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참 간사하죠. 아빠 장례 끝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와 연락도 끊고 산 주제에 말이죠. 며칠 갈등하다가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시골에 계시는 큰아버지 내외한테 부탁을 드렸죠. 그래도 결혼 소식 정도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아줌마가 하시는 헤어숍을 찾아갔어요. 청첩장을 내밀자 아줌마가 놀라시더라고요. 당신이 해줄 게 뭐 없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날 머리는 내가 해주면 안 될까? 메이크업도 우리 스텝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니? 눈가가 촉촉해진 아줌마는 오히려 부탁하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왠지 모를 미안함에 사무쳐서. 그래서 뿌리치기 힘들어 그래달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뒤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 아침에 제 머리를 해주신 아줌마도 식장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건 남편한테도 알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일이 있을 거야. 아줌마는 거액의 수표가 담긴 돈 봉투도 건네주고 가셨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스텝이 대신 받아서는 부재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만 남기고 끊었어요. 그러고는 아줌마한테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죠. 결혼 생활은 꽤 순탄했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제 원룸에서 살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둘이 한 집에서 지내는 건 그리 낯설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시부모님도 무난한 성격이시라 딱히 저를 힘들게 하시지도 않았고요. 결혼 후 1년쯤 지나 저는 임신을 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어요. 온전한 가정에 굶주려 있던 터라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아휴직도 끝나고 회사에 복귀하고부터는 일과 육아, 가사노동까지 하려니 조금 벅차긴 했지만 그래도 그 생활이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2돌이 지난 무렵 소소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박살이 나고 만 거예요. 유방암이라고요? 제가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알게 된 거예요. 치료만 하면 괜찮다는 의사의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가 떠올라 당장 나도 죽을 거라는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우리 준이는 어쩌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엄마 없이 살아왔던 제가 오버랩 돼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암 진단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이 막막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니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의외의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나 어떡해. 분명 남편은 너가 아니라 나라고 말을 했어요. 혹시 암투병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아파하는 걸 지켜보는 게 겁이 나서 그러나? 나라는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뱉은 말의 뜻을 알게 된 건 그 후로 2달쯤 지나서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나도 이런 결정 내리기까지 고민이 많았어. 근데 딴 건 몰라도 가슴 없는 여자랑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 뭐?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수술이라고는 해도 다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부분만 떼어내는 거야. 선생님 말로는 사이즈에 큰 변화도 없을 거라고 했다고. 아니, 그걸 떠나서 가슴 조금 도려낸다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 당신, 내 가슴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이 뚱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긴 해. 알잖아. 나 가슴 만지는 거 좋아하는 거. 아무리 조금 떼어낸다고는 해도 수술까지 한 가슴을 어떻게 주무르냐? 만질 때마다 꺼림칙할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돌아가신 자기 어머님도 유방암이었다며. 당신도 결국 암 재발해서 죽게 되면 그때 난 어떡해? 이혼남이면 몰라도 사별 남은 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수술 받고 항암 치료까지 하려면 당신이 애 키울 여력도 안 될 테니까 준이는 내가 키울게. 위로금 차원에서 위자료도 줄 테니까 우리 이혼해. 암에 걸린 아내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재혼이 어려워질까봐 미리 이혼을 하자는 남편 놈 말에 기가 막혔어요. 이런 놈을 믿고 결혼까지 감행한 제가 너무 병신같이 느껴졌어요. 안 돼. 이혼은 해도 애는 못 줘. 이혼 서류에 내 두 장 받고 싶으면 당신이 준이 포기해. 결국 시부모님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 몇 날 며칠의 싸움 끝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되 양육비는 못 주겠다고요. 대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주겠다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저는 위자료와 이혼할 때 아줌마한테 받았던 돈을 합해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항암 치료로 제 몸도 약해진 마당에 혼자 아이까지 키우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수중에 있던 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자 걱정을 넘어서 공포심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나니 약삭빠르게도 아줌마한테 기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라면 이대로 나와 내 아이를 내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말의 양심이 그런 저를 말렸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그러다 절제수술 날이 잡히고는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수술을 하면 다만 며칠간이라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손님들로 가득 찬 아줌마의 헤어숍은 제 인생과 달리 생기가 돌았어요. 그곳에 있는 아줌마한테도요. 아줌마는 제 팔에 안긴 제 아이를 보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수줍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하시길래 품에 안겨드렸죠. 몽실몽실한 아이볼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던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참을 말없이 아이만 바라보셨어요. 예쁘다. 수인이 닮아서 참 예뻐. 너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셨을걸? 생각지 못한 아빠 얘기에 순간 울컥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죠. 아줌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유방암이래요. 가슴 없는 여자랑 못 산다고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했고 수술을 앞두고 당장 제 아이를 보살펴줄 사람도 없어요. 가진 돈은 바닥이 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나도 엄마처럼 죽어버리면 우리 준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차라리 준이랑 같이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폭풍처럼 쏟아낸 제 푸념에 아줌마의 큰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나긋나긋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눈에 잔뜩 힘을 준 채 소리치셨어요.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그깟 일로 죽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 없게. 나 같은 사람도 멀쩡히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가며 살고 있어. 그런데 고작 병 때문에 자식까지 데리고 뭘 어쩌겠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잘 들어. 네 목숨 이제 그냥 네 거 아니야. 네 아들이 네 손을 움켜쥐고 있는 이상 네 목숨은 네 아들 거라고.
그러니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치료도 제대로 받고 완치해서 네 손으로 네 아들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너 버린 개새끼한테 복수도 하란 말이야. 알았어? 아줌마, 죄송해요. 전 아줌마한테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런데도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아줌마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거면 돼. 그러니까 울지 마. 네가 우니까 네 아들도 울잖니. 아줌마는 네가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나한테 기대줘서 정말 고마워. 아줌마는 울먹이는 제 등을 손으로 쓸며 달래주셨어요. 그리고는 아줌마 밑에서 일하는 실장을 호출해 제가 살고 있던 집 정리를 맡기셨어요. 그리곤 저와 제 아들을 데리고 당신 집으로 향하셨죠. 제가 쓰던 방은 가구 하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언제고 친정이 필요할 때 제가 돌아와 쓰게 될 거라고 그대로 남겨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암치료를 하는 동안 제 아이를 돌봐줄 보모도 구해주셔서 저는 걱정 없이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 저는 완쾌 판정을 받았고 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됐고 제 아들을 아줌마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줌마 밑에서 일하던 실장님과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사람도 결혼에 실패를 하고 혼자 살던 돌싱이었거든요. 처음엔 일적으로 저랑 제 아들 곁에서 돌봐주다가 정이 들어서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줌마는 저희들의 결혼에 적극 찬성이셨어요. 저희가 식을 올리면 저희 부부한테 헤어숍을 물려주시고 은퇴해서 세계 여행이나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사시겠다나요? 수인아, 너 결혼식 올리기 전에 남편한테 복수는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여기로 네 전남편 좀 불러라. 엄마가 제대로 복수해 줄 테니까. 솔직히 저는 요 근래 행복에 겨워 전남편한테 복수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는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말대로 헤어숍으로 전남편을 불렀어요. 아이 문제라고 둘러댔더니 씩씩대며 오더라고요. 그 사이 아줌마는 제게 헤어랑 메이크업까지 풀 세팅을 해주셨어요. 인근 명품샵에서 가슴 부분이 도드라지게 돋보이는 멋진 옷도 한 벌 사다 주셔서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한껏 치장을 하게 되었죠. 전 남편은 숍에 들어서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성질을 냈어요. 그러다 멋지게 꾸민 저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는지 눈만 꿈뻑대더군요. 그러는 와중에도 풍성한 제 가슴을 보고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당신 가슴이 다 나은 거야? 아니, 전보다 더 커진 것도 같고 얼굴도 많이 예뻐졌네. 얼마 전에 완치 판정 받았어. 희죽거리며 저한테서 눈을 못 떼는 남편을 보니 정말 역겹더라고요. 그 사이 남편은 전보다 배도 나왔고 탈모가 진행되는지 이마도 많이 휑했어요. 일단 저는 아줌마 사무실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길래 이런 데서 보자 그랬어? 우리 엄마 숍이야. 건물도 엄마 소유고 얼마 뒤면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했지만. 그 말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강남 한복판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 가격이면 대충 계산해도 100억대는 된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거기다 손님으로 가득 찬 헤어숍이라니 황금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겠죠. 무엇보다 풍만한 가슴을 앞세워 전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변한 전부인을 보니 군침이 돌았겠죠. 저기 여보, 아직 혼자야? 그건 왜? 실은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준이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재결합하는 게 어떨까 싶네. 애를 생각해서라도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는 남편놈한테 당장이라도 주먹을 한 방 먹이고 싶었지만 내 손 더럽히는 것도 아까워서 참았어요. 안 그래도 그 문제로 오라고 했어. 이제 초등학교 입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준이한테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기야, 들어와. 제 부름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실장님이 들어왔어요.
훤칠한 키에 윤기가 흐르는 풍성한 머리카락, 연예인 뺨치는 얼굴까지 순식간에 남편을 오징어로 만들어버렸죠. 나 재혼해. 그동안 나랑 준이 곁에서 물심양면 도와준 사람이야. 준이가 이 일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더 결혼을 서두르게 됐지 뭐야. 이제 준이 성도 바꿔야 해서 그 얘기하려고 불렀어. 아, 그리고 재결합하자는 제안 말인데 난 거절할래. 내 옆에 있는 우리 자기 보면 알잖아. 그쪽이랑은 상대도 안 된다는 거. 어디 감히 비교가 돼야 비교도 하는 거지. 주제 파악 끝났으면 그만 가봐. 아, 온 김에 이거 받아갈래? 내 청첩장인데 호텔에서 하니까 식사는 잘 나올 거야. 와서 밥이나 먹고 가. 불룩 나온 그 배를 보니 스테이크 몇 접시는 먹고 가겠네. 그럼 잘 가.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어깨가 푹 꺼지더군요. 자기도 안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자기를 택할 일은 없다는 것과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요. 이혼 6년 만에 복수도 하고 진창에서 나와 꽃길을 걷고 있는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새 인생에 부풀어 있습니다. 힘든 시절마다 제 손을 잡아준 아줌마, 아니 내 두 번째 엄마한테도 평생 효도하며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